안녕하세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이정아입니다. 네, 중간고사 대체과제물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죠?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9주차, 태내기와 영화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의 많은 이론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학자가 나왔고, 네. 근데 이제부터는 두 번째 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는 인간을 생애 주기별로 나눠 봤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8장에서 태내기와 영화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태내기,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와 영아기,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한 거겠죠. 목차를 한번 보면은 태내기의 형성과 발달, 태내 발달 역량 요인, 영아기의 발달,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관심 영역 네 가지 챕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번과 2번, 태내기의 형성과 발달, 태내 발달 역량 요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냐? 네, 굉장히 뭐 말이 많죠. 그래서 우리 뭐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뱃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 아니다. 혹은 뭐 초기에는 임신 초기에는 생명으로 볼 수 없다. 네, 그런 말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교재에 의하면 태내기,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은 수정의 순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으로 봅니다. 새로운 개체가 형성이 되고 수정 후에 약 280일, 우리 40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보통 이제 9달 반 이야기를 하는데 모체 내에서 자라는 동안에 그 기간이 이제 사람으로서 인간 발달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 어머니의 자궁 속은 태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태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미 뱃속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때와 또 영아기는 출생에서부터 24개월 두 돌까지의 시기인데요. 이때가 가장 성장이 폭풍 성장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가 정서 발달의 기본을 이루고 또 주 양육자와의 어떤 사회성 발달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묶어서 이제 하나로 볼 거고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태내기의 형성과 발달, 그리고 태내의 발달의 역량 요인을 이제 이 시간에 네,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태내기의 형성과 발달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뭐 심장이 뛰고 그거는 물론 생명이지만 아직 거기까지 발달이 안 됐어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출생하기 직전까지 어쨌든 그게 태내기인데 수정의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수업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내기 형성이에요. 태내기 발달은 수정란이 모체의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280일, 약 40주. 그러니까 뭐 5주인 달도 있으니까 뭐 한 9달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임신 기간이 모두 다 동일하지는 않죠. 우리 뭐 보통 이제 예정일이라고 하죠. 그 예정일 앞뒤 2주는 우리가 정상 범주로 보기 때문에 38주부터 42주까지는 정상 범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태내기 동안에 각종 신체 기관이 형성되고 기능이 시작되며 기관의 크기와 무게가 급속히 증가를 하죠. 네, 난자와 정자가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이제 만나서 23개, 23개니까 46개가 되겠죠. 이제 뱃속에서 처음에는 작은 뭐 콩과 같이 1cm도 안 되는 그런 수정란이지만 이것들이 이제 신체 기관이 형성되고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기능이 시작되고 태내기의 발달은 발아기, 배아기, 태아기에
세 단계로 나누어서 형성이 된다고 해요. 우리 왜 뭐 씨앗도 봐라, 싹이 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화기입니다. 수정된 순간부터 2주까지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난관에서 수정된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되는 시기예요. 우리 보통 이제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면 바로 이제 그때부터 임신이 아니라 자궁벽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게 자라나야지 이제 수정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수정란은 수정 직후 세포 분열을 시작하면서 3, 4일 후에 자궁벽에 착상하여 자리를 잡게 되는데 자궁벽에 완전히 착상하기까지는 보통 10에서 14일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평균이고요. 개인 차이가 있죠. 더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고, 네, 더 짧게 끝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요 시기에 이제 착상이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신인 주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냥 생리같이, 그래서 임신 아주 초기에 유산이 되면은 그냥 생리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착상이 되려면 보통 10에서 14일이니까 우리 보통 뭐 수정이 되고 10에서 14일이니까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보통 이 기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28일 생리 주기의 여성 같은 경우는 2주 정도가 지나면은 배란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배란에 수정이 돼서 또 10일에서 14일이 걸리니까 한 달 정도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음번 생리 때가 됐을 때가 수정이 될 때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신임을 확인할 때는 이달에 생리를 안 하네? 왜 안 하지? 이게 며칠 미루다가 병원에 가면 거의 이제 5주인 거죠. 생리 예정일 때가 거의 이제 4주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성의 자궁이에요. 자궁에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 1번 그림을 보시면 성숙한 난자가 양쪽 난소에서 매월 한 개씩 번갈아 배출됩니다. 간혹 가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한쪽에 나팔관이 막혀가지고 한쪽밖에 난소의 기능이 제 기능이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2달에 한 번씩 오른쪽 왼쪽이 있으니까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매월 하나씩 나와요. 정상적인 여성은 오른쪽과 왼쪽 난소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교대로 번갈아 가며 나오는데 한쪽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 한 곳에서 매월 나오게 됩니다. 참 우리 몸은 신비하죠. 자, 이제 이때에 난관에서 수정이 이루어지죠. 정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이 가만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관을 타고 서서히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3번 그림 보시면은 2개의 세포가 되죠. 수정이 되고 36시간, 3일 정도 지나면 2개의 세포가 되고 또 이것이 48시간 이틀 지나면 4개의 세포, 3일이 지나면 32개의 세포, 뭐 4에서 5일 되면 배반포가 돼가지고 이제 요때부터 착산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수정은 난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난관까지 그러니까 이 자궁을 타고서 정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난관에서 이루어져서 이게 수정이 되면 점점 내려와서 자궁벽에 착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발아기. 우리가 씨앗을 물에 담궈서 이렇게 물을 적셔갖고 싹을 틔우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발아기예요. 자, 그 다음은 배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궁벽에 완전히 착상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배아기가 되는데 2주부터 8주. 보통 이제 임신 초기가 되고 요때 이제 보통 우리가 임신임을 확인을 하는 시기예요. 자궁 내에서 태반이 완전히 발달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배화와 태반을 탯줄이 연결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음식을 드시면 그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도 영양이 공급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드시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어머니들은 약도 잘 안 드시고 임신 중에는 또 태아 발달에 좋지 못하고 이야기한 것들은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탯줄을 통해서 전부 다 태아에게 가기 때문에.
자, 이러한 탯줄은 배아의 성장을 위한 영양분과 또 산소가 공급되죠. 또 이산화탄소와 태아의 분비물을 또 배출하여서 모체의 혈액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먹었으면은 뭐 숨을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혹은 뭐 태아의 배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탯줄로 연결이 돼서 또 어머니한테 간다는 거죠. 배아기 동안에 중요한 신체 기관과 신경계가 형성이 되고 점차 인간의 기본적인 형태가 갖추어지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임신 초기에는 임신인지 모르고 뭐 약을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로 요 시기인 거예요. 배아기. 보통 이제 임신인 줄 알게 되면은 약도 조심하고 음식도 조심하지만 이거를 몰랐을 때는 먹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 뭐가 생기냐? 외배엽과 중배엽과 내배엽이 생깁니다. 이것들이 뭔지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외배엽은 머리카락, 손톱, 발톱, 치아, 피부의 외층, 감각세포, 신경계를 형성하고요. 중배엽은 골격, 근육, 순환기관, 피부 이런 것들. 내배엽은 호흡기관, 폐, 췌장, 간, 침샘, 갑상선 등. 그러니까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겠죠. 또 요 시기가 유산이 굉장히 많을 시기예요. 만약에 뭐 기형아였다 아이가 그러면은 요 시기 때에 완전하게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고 뭐 자연유산이 됐다. 거의 다 이 시기인 거예요. 요 시기에 굵직굵직한 중요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아기에는 신체의 중요한 기관들이 급속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태내 환경의 영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교는 물론이고 약물도 물론이고 술, 담배,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민감하게 반응되는 시기인 거예요. 뭔가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영양 결핍이라던가 질병, 약물 등의 부정적인 환경은 이 시기의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세포가 분열하고 무에서 유로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또 그림이 나왔네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궁 내 태아와 태반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자궁 내에 붙어 있는데 이제 요때가 되면은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꼬물꼬물 보일 때예요. 우리가 보통 발아기 때는 그냥 콩같이 이런 동그란 모양인데 요때가 되면은 인간의 완전한 모양은 아닐지라도 뭔가 이렇게 뭔가 돼 있네. 진짜 올챙이 같이 뭔가 돼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기고요. 이 시기에 자궁벽에 붙어 있고 양수에 이제 떠 있으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탯줄 내 그 혈관. 그러니까 우리가 탯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탯줄은 그냥 탯줄이 아니라 탯줄 내 혈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혈관으로 영양분과 배설물을 주고받으면서 네. 태내기에 있는 배아와 엄마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요 시기가 지나면 태아기. 우리 보통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를 태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바로 이제 요때가 되면 우리는 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아기예요. 배아기가 끝난 8주 그때부터 출생 때까지를 우리는 태아기라고 하는데요. 태내 발달의 마지막 단계이며 수정 후 3개월부터 출산까지의 시기입니다. 아니 8주부터라면 왜 수정 후 3개월이라 그러지라고 이야기를 하실 건데 우리가 임신 주수를 계산을 할 때는 수정이 된 시기부터가 아니에요. 배란이 된 시기부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전달 생리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28일 주기의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부터 쳐가지고 전달 생리를 해서 2주 뒤에 배란이 이루어지고 그때 수정이 되고 한 2주 뒤에 착상이 되면 이미 벌써 4주, 5주가 된 거예요. 뭐 성관계를 한 지는 2주밖에 안 됐는데 왜 임신 4주지, 5주지 그게 아니라 전달 생리 때부터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8주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임신임을 확인했을 때가 거의 5주차 뭐 이러기 때문에 한 달을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개월부터 출산까지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배아기 동안에 형성된 신체 기관의 구조가 보다 정교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아기 때는 발아기 때는 그냥 콩같이 동그란 모양인데 배아기 때는 뭔가 약간 팔자 모양이기도 하고 뭔가 좀 있는데 이때는 완전히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태아기가 되면은
이제 머리가 형성되고 팔다리가 보이면서 신체 구조가 보다 정교해진다는 거죠. 근데 구조만 정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까지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3개월 말 때는 남아와 여아의 성 구별이 가능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12주 때, 이제 그때, 근데 보통 이제 잘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 4개월 말이 되면은 어머니는 태동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이가 뭐 뱃속에서 발로 차거나 이렇게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뭐 보통 뭐 남자 아이들이 좀 약간 활발하게 뭐 움직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약간 그게 성격이라는 말도 있어요. 활발한 성격, 좀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가 좀 태동을 보다 좀 강하게 느끼시고 이런 말도 있죠. 7개월 이전에는 호흡기와 순환계가 완전히 기능하지 못해서 7개월 이전에 조산을 하게 되면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28주, 뭐 30주는 돼야지 그래도 나와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제 일찍 태어나게 되면은 인큐베이터에 왜 들어간다고 말씀 들으셨죠. 근데 그것도 뭐 8개월, 9개월 때는 괜찮은데, 물론 8개월, 9개월 때도 괜찮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어머니의 뱃속과 같지 않기 때문에 10달을 다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8개월, 9개월 뭐 때 태어나면 살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28주 이전에 질병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질병에 있어갖고 조산을 하거나 혹은 이제 갑자기 태아에 이상이 생겨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희박하긴 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 의료기술이 발달을 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주를 기본으로 하지만 앞에 2주 또 예정일 이후 2주, 그래서 38주부터 42주까지는 정상 범주라고 많이 보고요. 어머니가 이제 임신 중에 뭐 술, 담배를 많이 하고 뭐 이러면은 조산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태아기 형성에 미치는 유전의 영향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신경계가 더욱 성숙해지고 근육이나 피하 지방이 형성되기 때문에 유전적인 영향들이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체세포 분열은 유사 분열로 46개의 염색체가 분열하는 동안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성생포의 감수 분열은 46개의 염색체의 절반이 23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상염색체는 남녀 모두 가지고 있는 서로 같은 쌍의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일반 염색체가 2개라는 거죠. 서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염색체만 여성은 XX, 남성은 XY. 물론 이 염색체가 이상이 되면은 뭔가 질병이 있죠. 이제 그건 뒤에 가면 나올 거기 때문에 염색체가 여러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서 보면은 되게 막 얼굴도 닮고 체형도 닮고 체질도 닮고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유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저 집안은 다 뭐 키가 큰 집이야. 저 집은 다 살이 찌는 체질이야. 저 집은 다 피부가 저래. 뭐 이런 어떤 특징들이 보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염색체 안에는 많은 유전에 대한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염색체는 남녀 모두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염색체예요. 그런데 성염색체만 남자는 XY, 여자는 XX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X는 다 하나씩 있는데 Y냐 X냐 이거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염색체의 이상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다운 증후군, 다운즈 신드롬이라 그래서 800명 중 1명꼴로 발생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각한 발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보통 이제 염색체 이상은 난자와 정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중에서 감수 분열을 할 때에 그 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1번째 염색체가 감수 분열 중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2개의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3개가 되는 경우, 또 하나가 되는 경우, 이렇게 21번 염색체가 대부분이
21번 염색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적 장애라던가 기억과 언어 문제, 제한된 어휘력, 운동 발달의 지체 등이 있고요. 우리 보통 다운 증후군 친구는 딱 보면 티가 나죠. 일단은 보통 키가 작아요. 그리고 보통 통통해요. 그쵸? 그리고 얼굴이 갸름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약간 좀 둥글럽적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보통 혀를 잘 내밀고 있고 코가 우리 뭐 주먹코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낮은 코. 이런 것들 딱 봐도 벌써 우리가 얼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눈과 눈 사이가 좀 멀다던가 이런 것들.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연령과 함께 급격히 증가한다고 해요. 어머니가 나이가 먹으면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난자도 당연히 늙게 되겠죠. 이 경우에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감수 분열을 할 때에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를 늘 새롭게 만들어내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이미 태어날 때 난소에 난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2차 성징을 거치면서 하나씩 성숙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즉, 남자는 새로운 정자를 매일 만들어내지만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난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25살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25년 된 난자로 임신을 하는 거고 40살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40년 된 난자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이런 어떤 염색체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40세가 지나면 치매 증상을 동반한 알츠하이머병을 보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되게 오래 사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이제 이것도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기는 한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서 어디가 아팠을 때에 그 고통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파생되는데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알아서 표현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성인들은 본인이 병원을 가는데 이렇게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다운 증후군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 병원을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명이 길거나 저는 이런 경우는 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염색체 이상 두 번째는 성염색체 이상이에요. 두 번째는 XXY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네, 다른 말로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쨌든 Y가 붙었으니까 또 남성일 것 같죠. 남성에게 나타나는 이제 어떤 증상으로 키가 크고, 근데 여성과 유사한 신체를 가지고 있고, 사춘기에 2차 성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죠. 고환의 발육이 부진하여 불임이 되고, 보통 500명당 1명, 상당히 빈도가 높은 거죠. 500명당 1명이면, 네, XX 혹은 XY가 아니라 XXY. 그러니까 앞으로 잘라보면 XX니까 여성인 것 같고, 뒤로 잘라보면 XY니까 남성인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남성인데, 여성과 유사한 신체, 뭐, 가슴이 나온다던가, 혹은 고환의 발육이 부진해서, 우리 고환이라는 것은 정액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남성으로서의 2차 성징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인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냥 X증후군이에요. 우리 그냥 터너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염색체 이상의 하나로 정상 여성의 성염색체는 XX인데,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적장애 가지고 있고, 공간관계에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난소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서 역시 이것도 여성 호르몬이 부족함으로 2차 성징이 일어나지 못하고 키가 작고 손과 발이 짧고 굵으며 2,500명당 1명. 그래도 우리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500명당 1명인데 이거는 그래도 2,500명당 1명 정도로 발생을 하니까 그 빈도가 그나마 조금 적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성스럽게, 남성스럽게 혹은 온전한 여자로, 온전한 남자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XYY 증후군이에요. 제이콥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Y의 염색체가 한 개 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딱 봐도 남자일 것 같죠? 남성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Y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비정상적으로 큰 키, 큰 치아, 또 여드름, 지능이 낮으며 주의력에 문제가 있고, XY 남성에 비해서 뭐 Y라는 남성을 가리키는 성 염색체가 한 개 더 있다고 해서 과격하거나 혹은 뭐 반사회적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또 이때도 2차 성징도 일어나고 임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0명당 1명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증상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2차 성징을 보이거나 임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신이 지금 이런 증후군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염색체의 이상이 생기면은 이렇게 뭔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도 다운 증후군처럼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큰 치아와 여드름, 키가 정상 범주를 벗어난 너무 큰 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지능이 낮고 주의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태내기에 대한 거고요. 태내 발달의 영양 요인을 볼게요. 물론 뭐 옛날부터 아이는 작게 낳아서 뭐 크게 키워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지 그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초기에 유산이 되는 경우는 태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염색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착상을 자궁벽에 못하고 이상한 데 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이제 이렇게 태내기 가운데에서 태아기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임신 한 3개월 정도까지를 가장 유산에 위험이 있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기간을 넘게 되면은 태아에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산모만 조심하면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태아에게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모체가 태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다른 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형 발생 물질의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태내 발달 동안에 미칠 수 있는 환경의 영향을 기형 발생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얼른 딱 생각했을 때에 임산부에게 안 좋은 거,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술이라던가 담배라던가 약물 뭐 이런 거. 특히 요즘에는 무슨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방사선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임신 기간 전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초기에 유산이 아니라는 것은 태아에게는 그닥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임산부가, 모체가 이렇게 태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간과하고서 주의하지 않는다면 기형아 발생 혹은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태내 발달 동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기형 발생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회복되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 태아를 죽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술, 담배, 약물, 방사선 그거 말고도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는지, 또 몇 가지 그 가지수가 많은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제 계획된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때쯤 임신을 할 거니까 미리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받고 뭐 이렇게 하지만, 계획된 임신이 아닌 경우에는 임신인지 모르고 약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온 그림이 나와 있죠. 우리 발아기. 이때는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콩과 같이 동그란 거라고. 근데 배아기 때부터는 뭔가 약간 물고기 같기도 하고 콩나물 같기도 하고 골챙이 같기도 한 모양이 생기는데 요때 이제 뭔가 기형 발생 물질의 영향이 어디에 미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3주차 이때는 중추신경계, 심장 이런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요때에 기형 발생 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심장이 이상해지겠죠. 요때부터는. 또 뭐 4주 때 눈 이런 것들, 팔다리 이런 것들 어느 시기에 노출이 되었으며 얼마큼 노출이 되었고 몇 가지 종류의 노출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운 증후군이나 뭐 터너 증후군 이런 것들 염색체 이상인 것들은 산모와 관계없이 이 태아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 과정에 생기는 거지만 요때부터는 산모가 모체가 어떠한 환경을 형성하고 무엇을 먹고 마셨는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걸로 우리 약물 가운데 니코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몇 가지 약물들은 임신 중에 복용을 해도 큰 해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임신 중에 뭐 아프면은 반드시 임신 중임을 밝히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의사가 오케이를 한, 네, 그 약물들만 섭취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무튼 임신 중에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탯줄을 타고 태아에게 가기 때문에 안 이상이 없다고는 했지만 이게 어떤 태아의 어떤 뭐 형질, 체질 이걸 다르기 때문에 기형 발생 물질로 밝혀진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라든가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 혹은 임신일지도 모른다는 여성들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서 해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하여튼 술과 담배는 백해 무익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태아가 출생할 때 보통 니코틴을 이제 중독이 되면은 태아가 출생할 때 저체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니코틴 같은 경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자궁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흡연을 하면은 태반이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된다 그러죠. 역시 태아도 저체중, 작다고 얘기를 해요. 태아에게 가는 혈류들을 줄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도 적어지게 되겠죠. 니코틴은 어머니나 태아 모두 혈류에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입니다. 우리 보통 이거 중독되면 우리 뭐 연탄가스 이런 거를 보통 우리 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가 없겠죠. 유산, 조산, 심장 박동률과 수명 중 호흡의 손상, 유아 사망, 아동기 이전의 천익이라든가 암과 같은 심각한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태내 중에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정상적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라는 과정에서 뭐 수면 중 호흡이 안 좋다던가 혹은 뭐 심장 박동률 혹은 뭐 천식이 있다든가 이런 나중에 자라면서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태내기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만 낳아서 자랄 때까지도 흡연하는 어머니가 낳은 신생아는 주의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소리에 덜 민감하고 근육 긴장을 더 많이 보이며 만지거나 시각적으로 자극했을 때에 더 흥분하기 쉬우며 더 자주 울고 이러한 결과들은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혈류량이 줄어들고 산소의 양이 줄기 때문에 뇌로 태반을 타고 뇌로 가야 될 그런 것들이 산소가 줄어들게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서 이때는 뱃속에서도 잘 자라지 못하지만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도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임산부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 알코올이 혈액을 타고 태반으로 가서 태아에게 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남성보다 여성이
술에 대해 더 약한 이유가 체면적이 작기 때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성보다 키가 크죠. 또 이 뭐 어깨도 더 넓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 여성이 더 빨리 취하거든요. 근데 이 태아는 굉장히 작아요. 우리 신생아들도 태어나면 뭐 3kg 뭐 이러는데 태아니까 더 작겠죠. 2kg도 안 되고 막 1점 몇 킬로 이러는데 그 태아에게 알코올이 가보면 답이 나오겠죠. 남성과 여성이 같이 술을 먹어도 여성이 훨씬 더 술이 약해서 알코올에 노출되는데 태아가 그거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인과 달리 태아에게는 알코올 대사 능력이나 분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임신 중에 만성적으로 알코올 섭취하는 경우 태아에게 신체적 기형과 정신적 장애가 나타나는 선천적 증후군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기들의 얼굴과 사지에 어떤 결함을 보이고 지능이 낮고, 왜냐면 술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의력 문제와 과잉 행동 뭐 이런 것들, 또 뭐 신경 불안도 있고요. 우리 이제 뭐 술을 끊거나 이러면 어떤 뭐 금단 현상 이런 게 있듯이 태아도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뱃속에 있을 때도 치명적이지만 설령 큰 해가 없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게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경미한 알코올 섭취도 태아에게는 장기적 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나 그것도 안 좋고, 뭐 한 잔 정도도 안 좋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폭음을 하게 되면은 더 이게 해롭다는 거죠. 조금씩 오랫동안 마신 것보다 단시간 내에 많이 마시면 더 해로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사능과 환경오염 물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술과 담배는 이미 임산부에게 해롭다고 나와 있는데, 방사능과 환경오염 물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X선을 쬐고 이런 것들은 내가 아는 거지만, 환경오염 물질은 사실은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X선은 태아와 배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임신 후 몇 주 동안 가장 위험한 거죠. 특히 초기에. X선 검사를 여러 번 받거나 높은 수준으로 방사능에 노출된 경우는 유산이나 사산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엑스레이 찍으러 갈 때 문 앞에 써 있죠. 임신을 하셨거나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은 미리 얘기해 달라고. 그리고 그런 검사를 할 때 여성 같은 경우는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는지 반드시 적죠. 바로 임신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뭐 X선은 내가 X선을 째러 가야지라고 이걸 알지만, 환경 오염 같은 경우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사를 가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을 통해서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라던가 물, 음식 중에는 알게 모르게 많은 오염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 오염물 혹은 뭐 폐기물, 여기에서 우리도 모르게 숨을 쉴 때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은 굉장히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태아 머리 혹은 머리 크기, 뭐 지능,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하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임신을 하면은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뭐 좋은 것만 말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숨 쉬는 공기까지도 조심해야 되겠죠. 또 우리 직업적 환경 속에서 위험 요소입니다. 고속도로 거기서 그 톨게이트에서 돈을 받는 그런 경우에 수많은 자동차 매연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농촌에서는 어떤 살균제, 공장에서는 수많은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뭐 서서 일하는 직업 같은 경우는 계속 서 있기 때문에 하중이 밑으로 쏠리면서 그런 어떤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하중이 밑으로 쏠리고 그러면 배가 뭉치거나 이러면서 태아가 불편한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자동차 매연이 안 좋은 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그 냄새를 계속 맡을 경우에 또 살충제 같은 거, 락스 냄새, 니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바로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그래서 고용주나 고용인들은 이러한 위험 인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특히 그 근로자가 임산부라면 요즘에는 이제 하도 출산율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산부에게는 일을 하다가 휴게 시간을 줘야 되고 또 병원 진료를 원하면은 적극적으로 보내주어야 되죠. 또 태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면은 모체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어떠한 상황이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의 유산은 대부분 태아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그 시기를 넘어서 임산부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산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산부의 연령이에요. 아까 다운 증후군 말씀드렸죠. 여성은 이미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들이 2차 성징이 일어난 시기 때 하나씩 성숙해져서 나오는 게 바로 월경이죠. 생리예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나이만큼 난자는 30살에 임신을 하면 30년 된 난자에 수정이 된 거고 40살에 임신을 하면 40년 된 난자에 수정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20세에서 35세 사이일 때 건강한 아이가 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거를 배울 때 30세까지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워낙 이제 초산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35세까지는 보통 제가 공부를 하기에는 보통 이제 30세 이상 이하일 때 첫 아이를 낳아야 되고 둘을 낳든 셋을 낳든 마지막 출산을 35세 전에 끝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요즘엔 조금 시대가 바뀌어서 나이대가 좀 달라졌죠. 아주 어린 10대 임산부들은 미성숙한 난자로 인해서 대부분 조산의 가능성이 높고 영아의 사망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0대면 한참 공부를 할 나이인데 이때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고 또 남들이 알까봐 불안하고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됐겠어요. 우리가 모체가 먹는 것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모체의 심리 상태, 임산부의 심리 상태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때는 불안하고 이러니까 아마 더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고요.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양 공급도 적절치 못하고 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없어서 소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해야 될 검사도 많고 산정 검사도 기본적으로 많고 또 임신 과정 중에도 지켜야 할 수칙들이 많이 있는데 나이도 어리고 보통 이제 10대 때 임신을 하는 경우는 이제 가정이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하거나 약간 그런 일이 좀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모체의 환경 두 번째는 영양입니다. 태아의 영양은 어머니의 영양 섭취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주변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임신 중에 잘 먹었던 음식은 아이가 태어나서도 잘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엄마가 뭐 임신했을 때 어떤 과일을 많이 먹었다. 그럼 아이가 과일을 많이 먹고 뭐 우유를 많이 먹었다. 이러면 아이가 우유를 많이 먹고. 그래서 그때 되면 왜 어머니가 먹는 게 아니라 아이가 먹는 거라는 말이 있죠. 근데 영양 섭취가 부적절하거나 너무 적거나 이러면은 어머니 자체도 문제지만 아이에게 갈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양이 적절치 못한 이런 아이는 뇌세포, 성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태어나도 뇌의 발달이 느리거나 까다롭다는 거죠. 영양 섭취는 이제 빈곤한 가정에서 그 부족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신 말기에 영양이 부족하면 소두증, 머리가 작은 거, 혹은 또 저체중 이런 거. 전반적으로 임신 초반기부터 출산 때까지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임신 중에는 아무래도 몸을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살찔까 봐 너무 많이 살이 찌면은 임신 중독증이라던가 임신 당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운동을 하고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영양이 좋은 것을 왜냐면 아이한테 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모체의 환경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임신 중 발생한 모체의 질병은 대부분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풍진이라고 하죠. 제가 아는 분이 딸만 계속 낳다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들인 거예요. 근데 풍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풍진에 걸리면 기형아를 낳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보통 임신을 계획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풍진 접종을 미리 합니다. 이게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니까요. 보통 뭐 감기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미치지는 않는데 감기 때문에 먹는 약이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풍진 이런 거를 걸렸는데 고민하다가 그냥 나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장애가 아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풍진 같은 거에 걸리면 이 풍진이 그냥 감기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막 이게 아니라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풍진을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 매독입니다. 우리 매독은 보통 성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성적 접촉으로 이제 감염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요즘에 이제 성이 개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아의 중추신경계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생식기의 포진, 네, 어떤 무절제한 성관계를 통해서 생식기의 포진이 생기면 시각장애나 뇌손상, 사망에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 또 그리고 이제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에이즈에 걸리면 자궁을 통해서 수유시에 젖을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산 과정 중에 이제 에이즈 엄마에게서 나온 아이는 출산 과정 중에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또 그때는 감염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은 이제 임신을 하려고 하는 여성이면 대부분 산전 검사라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풍진 같은 경우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풍진에 안 걸렸다면 접종을 미리 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입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안 좋은 거예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환경 오염 물질도 그렇고 방사선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그렇고 하지만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되게 오는 거잖아요. 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몸의 변화가 오죠. 뭐 배가 불러오고 살이 찌게 되고 또 자꾸 주변에서는 아이에게 영향이 가는 것이니까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이 찌면서 내가 아이를 낳고 나면 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거기다가 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성들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정서가 과거와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은 자궁으로 유입되는 혈류를 제한시키고 산소가 태아에게 공급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출산 과정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남편이라든가 가족들이 여왕 대접을 해주는데 드라마는 어디나 드라마이죠.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기대치에 또 미치지 못하면 그 어떤 서운함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출산 과정에서도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에 자궁 수축이 불규칙해지고 조산이나 난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분만 과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또 특정한 성별을 원하는 손이 귀한 집이어서 우리는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러면은 특정한 성별에 대한 이런 어떤 걱정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모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무래도 엄마가 임신 중에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양 상태뿐만이 아니라 정서 상태까지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태내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 갈 거예요. 영아기의 발달입니다. 영아는 출생부터 24개월까지의 시기를 영아기라고 하고요. 요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장이 기록적인 성장을 하는 급등을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아기 때는 또 태내기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갓난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주차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